안녕하십니까. 수능영어 전문가 제이전옥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로 수능이 195일 남은 날입니다. 올해 수능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뀐 수능이 AB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EBS가 70%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런데 올해는 말이에요, 수능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지,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4학년도 수능 대비 영어 영역 유형 분석 및 대비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바뀐 수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수험생들은 A형 또는 이제 B형을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B형은 지금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 거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A형은 지금 난이도보다 훨씬 쉬운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출제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영어 영역 A형하고 B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요. 먼저 A, B형 모두 45문제입니다. 원래 50문제였는데 5문제가 줄었죠. 공통문항은 15문항입니다. 듣기는 10문항, 독해는 6문항으로 30%를 차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형이 B형보다 쉽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유형도 서로 다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 B형은요, 기존 출제 유형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B형은 더 어렵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A형보다 훨씬 더 길었고요. 주목해야 될 것은 A형의 실용문의 형태가 대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A형에는 3문제, B형에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법 어휘는 작년 모두 2문제였는데 이제 각각 A, B형 모두 한 문장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독해 문제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B형은 유형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A형에서 새롭게 출제되는 실용문 형태 지문들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2014 4월 모의고사 영어평가에 나온 A형 문제입니다. 보시면 24번 문제인데요. 글의 목적 문제가 지금 뭐죠, 여기? 네, 그렇죠. 이게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이 지금 나오게 됐죠. 그 다음 문제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글의 일치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안내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27번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8번도 역시 안내문이 나오고요.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걸 보시면 알다시피 실용문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독해에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듣기 파트를 보면서 우리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잠깐 보시죠. 이제 듣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표를 보시면요. 먼저 듣기는요, 17문제에서 22문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난이도의 차이가 그다지 없어요. 그리고요, 담화를 듣고 2문제 푸는 세트 문항, 짧은 대화를 듣고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을 고르는 새로운 유형이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문항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됐고요. 세트 문항 21번, 22번 같은 경우는 대화를 2번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독해요, 그리고 듣기가 어떻게 AB형이 서로 다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A형하고 B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굳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AB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작년에 12월 10날에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A형을 볼 건지 B형을 볼 건지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딱 정해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들입니다. 지금 이 표는요. 자 보세요. 중위권 이상의 대학의 수준별 A, B 반영입니다. 중위권 이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위권 이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인문계열은 BAB, 자연계열은 ABB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리고요. 예체능 계열은요. 대체로 국어는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수학은 A형, 영어는 AB를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원 대학별, 영역별 지역 여부는 잠시 여러분이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영어 유형별 지정 현황을 딱 보게 되면요. 지금 인문계열 65개 대학이 B형을 선택을 했고요. 자연계열은 61개 대학이 B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65개랑 61개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인문계열은 34%, 그리고 자연계열은 38%가 B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A형도 볼 수 있고 B형도 볼 수 있는 학교 중에 약 20%는 B형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통 중위권, 그러니까 약 5등급 이상만 되면 어쩔 수 없이 B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서 A를 선택하고 어떤 대학에서 B를 선택하는지 아셔야겠죠. 다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먼저 영어 A형을 보는 선택하는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교들이 있네요. 그렇죠? 좋아요. 보통 이제 예체능 학교죠. 자, 우리가 궁금한 B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B형이 여기 있는 학교들인데요. 굉장히 많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대학들이 B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문과 기준으로요. 연세대 원주 B형이고요. 홍익대 세종 B형이고요. 한양대 에리카 B형이고 중앙대 안성 B형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인솔이 아니거든요. 근데 경기권에 걸려 있는데 여기도 B형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인문계 잘 보세요. 몇 개예요? 65개, 자연계 61개입니다. 명지대 용인도 B형을 보죠. 자, 이제 예체능을 잠깐 보여주세요. 예체능이 문제인데요. 예체능이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대가 B형을 봅니다. 근데 홍대들도 많이 가고 싶어 하시죠? 홍대는 예체능인데 역시 B형을 보는 학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A, B를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보시죠. 자, 지금 이 학교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실 것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A형을 선택할지 B형을 선택할지 혼란스러운 거죠. 먼저 건국대 글로컬이 있습니다. 그 위에 쭉 있는데 교대가 AB형에 다 걸려 있어요.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이 많이 그렇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가는 상명대, 호소대, 전북대, 전주대 이런 데도 또 많이 걸려 있고요. 또 수원에 있는 수원대도요. 수원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요. 또 안양대도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가 지금 A형이 걸려 있는데 아까 문과 B형이 65개였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몇 개죠? 110개죠. 아까 이과 B형은 61개인데 여기 98개입니다. 이과. 그렇다는 얘기는 A, B가 걸쳐있는 학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3월에 모의고사를 지금 봤어요. 지금 이제 4월달이 됐고요. 3월에 B형을 본 친구가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3월 B형을 선택한 친구가 무려 87%입니다. 87%. 87%가 B형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3월 31일자 신문 내용이에요. 참고로 얘기하면 4월 모의고사는 B형을 선택한 친구들이 82%였습니다. 조금 낮아지긴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A형에 걸쳐있는 학교가 인문계가 110개고요. 그 다음에 B형만 보는 인문계가 65개입니다. 거의 2개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를 잘 보세요. 3월 달에 87%와 82% 정도가 B형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6월 시험을 보게 될 거고 9월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게 될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B형이 좀 어려운 수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3월에서 4월 그리고 6월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B형에서 A형으로 빠지는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만큼의 B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B형을 공부하다가 아, 내가 B형이 아니구나. 승산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얘기죠. 그러면 B형에서도 상위권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위권 아이들이 A형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남아있고 A형들은 계속해서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때 3월 달에 3등급을 받았을 때 6월 달, 9월 달로 가면 갈수록 3월 달에 만약에 3등급을 받았다면 6월 달, 9월 달에 그 3등급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9월의 성적이 수능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잘하는 이제 A형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많죠. 게다가 6월 달, 9월 달에 재수생, 삼수생 친구들, 우수한 친구들이 의대와 법대를 가기 위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문제가 있어요. 80% 이상이 이 B형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겠습니까? 빨리 A형하고 B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B형이 무조건 어렵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A형이 무조건 만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을 딱 정해서 어떤 학교를 내가 지원할까를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학교를 딱 가서 A형, B형을 정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들이 만약에 가군에 몰려버리면 그러면 다시 혼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교대가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지방에 있는 교대들이 나군인가에 다 걸려 있어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올해는 말이에요. 수능을 잘 치르고도 제4의 영역이라고 하는 원서 영역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입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A, B형이 한 해만 치르고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닥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올해만 보고 내년에 없어졌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이 B형을 잘못 선택해서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이 되죠? 그럼 내년에 내가 작년에 B형을 잘못 선택해서 내가 P를 봤는데 한 번 더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3 친구들이 재수생이 되고 재수생은 삼수생이 되니까 결국 올해와 똑같은 어려운 입시 전쟁이 내년에도 불보듯 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웬만하면 친구들이 재수를 하겠다, 삼수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정말 만점을 받지 않고서는 승부가 안 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A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A형을 우습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A형의 등급 컷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A형 3월달 얘기해 드릴게요. 3월달에 B형의 1등급이 말이에요. 몇 점이었냐면 94점이었어요. B형 1등급이 94점이었어요. 그런데 A형 1등급이 몇 점이었냐면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4점이었어요. A형 1등급 74점. 자, 이제 B형 3등급이 몇 점이냐면 이게 75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B형에서 3등급을 받은 친구가 이게 뭐야?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A형으로 가는 게 낫겠네. 내가 여기서 75점을 받을 바에야 A형으로 가게 되면 그냥 얘가 1등급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대학들을 보여드렸죠. 대학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B형에서 내가 A형에 가서 우두머리가 될래 생각해서 A형으로 딱 가는 순간 인서울을 포기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봐봐요. 지금은 A형이 지금 74점이에요.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달, 6월달, 9월달 가면 갈수록 B형에서 승산이 없다고 보는 친구들이 A형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제법 공부를 한 친구들이에요. 따라서 그 친구들이 A형의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74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는 이 74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허수예요. 이게 정말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에서 A형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는 학교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74점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A형이 또 그다지 나중에 쉽게 출제되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이게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올해 입시와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 3월 29일 날 이제 한국교육가정평가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4 수능에서 영역별 만점자 1% 유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6월 모의평가 끝나면 A형으로 일부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다시 9월 평가 끝나면 또 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전까지는 1%를 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1%를 맞춰냈다라는 얘기는 수능이 그동안 쉬웠던 얘기입니까? 어려웠던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동안 수능이 쉬웠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만점자 1%를 맞추지 않겠답니다. 그럼 이러면 수능이 어려워지겠어요?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올해 수능은 불보듯 어려울 거란 얘기죠. 불수능이 예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를 맞추지 않겠다고 출발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난이도를 만나게 되는가? 이제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2010학년도를 보세요. 만점자가 0.7%였습니다. 그랬을 때 1등급 컷이 92, 85, 75네요. 2013학년도 작년이죠. 만점자가 0.6%였습니다. 93, 84, 75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역대 수능 중에 가장 어렵다고 했던 2011학년도 만점자가 0.2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1등급은 90점, 2등급은 83점, 3등급 컷이 이제 74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3등급 컷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만점자 비율이 0.7%일 때도 그리고 만점자 비율이 0.27%일 때도 3등급 컷은 거의 변함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6월달, 9월달 시험에서 어떤 시험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말이죠. 75점을 넘기지 못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3등급 안에 들 수 없다란 얘기입니다. 자, 3등급 안에 들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B형에서 승산이 아예 없다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3등급 안에 들어야 여러분들이 인서울을 하는데 근데 3등급이 안 되면 인솔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A형을 보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75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75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75점 컷에 딱 걸려요. 딱 걸리게 되면 이제 인서울의 가장자리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B형에서 가장자리에 걸리느니 차라리 A형을 봐서 지방대 중에 꽤 괜찮은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B형을 보게 되면 아예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A형을 보게 되면 지방대지만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럼 A형을 봐야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A형을 딱 시작하는 순간 인서울을 포기하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재수하는데 삼수하는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인서울을 포기하고 출발하겠다 그러면 사실 주변의 시선이나 또 집에서 뭐라고 하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B형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2014학년도 개편된 수능 대비 영어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워요. 올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가 조금은 심각하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겁을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이제 2010학년 수능 영어 영역 어떻게 대비할까를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4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무거운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사실 올해 국영수 중의 핵심은 영어입니다. 그 중에 70%가 이제 EBS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014 수능 EBS 연계가 드디어 3월 29일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자, A형 또는 B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BS 연계율이 70% 확정됐고요. 자, 다음 보시게 되는 것은 확정된 수능 연계 EBS 교재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A형하고 B형하고 똑같은데, 자, 참고로 여기면 A형 친구들은 A형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B형 친구는 B형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안 남은 6월 모의평가에는 듣기에는 FM 고교 영어 듣기와 인터넷 수능 2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FM 고교 영어 듣기만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2가지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독해는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이 들어갑니다. 자, 수능 특강이 250지문, 인터넷 수능이 140지문이니까 약 400지문이 6월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6월부터 EBS는 70%가 반영이 됩니다. 자, 9월 모의평가에는요,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즉, 수능과 난이도가 똑같고, 그리고 분량도 똑같고, 시험 범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한 권 늘어나서 모두 3권이 되었고요. 독해는 한 권 줄어들어서 모두 4권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요, 독해가 33문제라 330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230제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게 EBS 교재 연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서 보시는 가게 되면 뭐 인터넷 수능의 문법하고 어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안 들어가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 7권만 들어가시는 겁니다. A형은 왼쪽, B형은 오른쪽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형하고 B형 역시 독해에 있어서 약 4분의 1 정도가 겹치는데요. 이 4분의 1 겹치는 이 지문이 과연 좋은 문제인가 나쁜 문제인가 이렇게 볼 때는 A형 입장에선 좀 괜찮은 문제고요. B형에서는 좀 그다지 좋은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6월과 9월 그리고 수능에 반영되는 확정된 EBS 교재였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부터는요. 45문제로 줄었죠? 자, 50문제에서 45문제로 줄었어요. 이 상태에서 EBS가 70%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 듣기는 20문제에서 22문제 정도가 연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독해는 9문제에서 11문제 정도가 연기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독해 25문제 중에 맨 마지막 작문 독해 3문제는 여태까지 EBS에서 연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즉 작문 3문제가 연계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실제 반영은 독해에서 약 50%, 즉 2문제 중에 1문제 정도가 EBS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EBS 교재 70% 수능 연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처음에 이 EBS 교재가 우리 이제 수능에 반영이 되는 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게 출발한 거거든요. 그럼 과연 EBS 70% 수능 연계가 수능의 부담을 덜어주었는가 하느냐 말입니다. 표를 보도록 하시죠. 자, 표를 보시면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제가 EBS 연계 전과 EBS 연계 후를 지금 나눠왔습니다. 자, EBS가 반영되기 전에 1등급 커트라인은 96, 95, 92 이렇게 해서 평균 94.3점입니다. 그런데요, 2011학년도 EBS가 연계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90, 97, 92가 되면서 이제 평균은 93점이 되었죠. 그렇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93점으로 하락했다는 건 EBS가 반영되고 나서 오히려 수능은 더욱 어려워졌고 수험생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건 왜냐하면 EBS 교재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지문의 길이와 분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200지문, 올해는 900지문 정도가 수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900지문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에 5지문씩 꼬박 공부를 하게 되면 180일이 걸립니다. 6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문 그대로 수능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말이에요. 자, EBS가 70% 반영이 되니까 나머지 30%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연계 문제들이 또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 표를 보시죠. 자, 지금 이 표를 보세요. 보시다시피 가장 오답률이 높은 빈칸 문제 3문제는요. EBS 미반영입니다. 1위, 4위, 5위입니다. 자, 요런 문제들은 지금 빈칸 문제죠. EBS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2위하고 3위는 보시면 EBS가 반영이 됐습니다.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2위와 3위인 어법 문제들은 사실 EBS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도 순수 어법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유형들입니다. 결국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결국 모두 EBS가 반영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많은 분량의 어렵고 추상적인 EBS 교재로 인해서 난이도가 일단 상승이 되고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어렵게 출제되는 비연계 문제까지 이제 수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부담이 가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얘기 그리고 올해 수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래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제발 저에게 대안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오늘 195일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영어 한 과목만 해도 앞으로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교재를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모의고사를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기출문제를 많이 푸셨는데 올해는 무조건 EBS 교재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 수능이 바뀌었죠. 수능이 바뀌었는데 그 출제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EBS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연계되는 교재를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수능에 연계되지 않는 그런 EBS 교재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닥친 대로 푸시는 겁니다. 게다가 A형을 보신다 할지라도 B형 문제를 푸시고요. B형을 보신다 할지라도 A형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실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에 연계되는 교재들은 3학년을 위한 교재들이지만 EBS 중에 이제 포스라고 하는 책 그리고 기특한이라고 하는 책들은 각각 2학년 그리고 1학년들을 위해서 나온 EBS 책이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면 이렇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쭉 풀어오시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EBS 교재를 다 풀고 그 다음에 하시라. 다른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어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오답률 탑5에 어법 문제가 2문제가 들어가죠. 그게 지금 EBS 지문이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어법 문제는 늘 어렵게 나옵니다. 다행인 건 2문제에서 이제 1문제로 줄었다는 건데 그럼 어법 문제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그럼 어법 문제를 공부하라 그러면 가끔 시중에서 이렇게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절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문제가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EBS 어법 정의는요. 무조건 강의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BS가 됐든 아니면 다른 뭐 강남구청이 됐든 아니면 사설 인강 업체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강의를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이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근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전 3개년 동안 수능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그러면 올해 수능 문제도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법 문제만큼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꼭 확인하셔라. 그래서 3년 동안의 수능 문제는 당연하고요. 또 모의평가 문제도 한 번쯤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어법은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휘암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할 말씀이 많은데 보통 여러분 이제 수능에 EBS가 70% 반영이 된다고 얘기하면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를 외우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인데 정말로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휘 암기는요. 단계별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단계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5등급 미만이라면 사실 중학교 어휘가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먼저 중학교 단어 다 외우고요. 그 다음 중학교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거 외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수준을 외우고요. 그 다음에 EBS 교재의 수준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EBS가 70% 한다고 해서 EBS 교재를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EBS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은 말이에요. 그 지문 선택을 위해서 이거 EBS 지문에만 나오는 단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있는 단어는 만약에 10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중에서 이제 보통 살 수가 있는 그 어휘장에서 단어 10개를 만약에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10개의 단어가 다시 수능에 나올 확률은 이쪽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BS는요, 가장 마지막에 외우는 거예요. 먼저 쉬운 것부터 다 외우고 수능 수준의 어휘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EBS를 어휘를 외우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EBS 어휘는요, 역시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은 어휘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반드시 쉬운 어휘부터 어려운 어휘로 차분히 외우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듣기입니다. 자, 듣기가 17문제에서 이제 22문제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또 자기가 굉장히 듣기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란 얘기죠. 자,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듣기도 무조건 EBS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 듣기는요, 거의 90% 이상이 사실 EBS에서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EBS로 공부하시는 건데, 자, 아까 EBS에서 몇 권의 교재가 연기됐죠? 3권이죠? 맞아요. 그 3권을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이 방식대로 하시면 어떤 인강을 들을 필요도 없고 혼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듣기 방법은 다음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표를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 말이에요. 혼자 듣기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요, 그 반영이 되는 그 교재를 일단 사시는 겁니다. 알았죠? EBS 교재 3권을 일단은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듣고 채점을 합니다. 일단 듣고 채점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한 챕터별로 한 15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일단 한꺼번에 쭉 다 듣는 겁니다. 알았죠?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듣는 게 아니라 15문제를 한 챕터를 쭉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채점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본을 말이에요. 독해하듯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EBS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도 하고요. 보통 듣기를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본을 독해하듯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단, 딕테이션은 지향하는데요. 딕테이션이 뭔지 알죠, 여러분? 듣고 쓰는 겁니다. 듣고 쓰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맞아요. 맞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딕테이션은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일단 무조건 대본을, 여기 나오는 영어 대본을 독해하듯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정확히 독해를 하시면서 모르는 어휘가 나올 것이고 모르는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형광펜을 치고 따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와 이러한 표현들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로 정리해두게 되면 이것만 나중에 쭉 봤을 때 듣기는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보면서 영어 스크립트를 보면서 듣습니다. 자, 잘 봐요. 1번에서 먼저 일단 한번 들었죠? 그리고 4번에서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아까 2번에서 대본을 독해하듯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 3번에서 모르는 어휘와 표현들을 형광펜 치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4번에서 보면서 들을 때는 완벽하게 다 들으셔야 되고 들으면서 완벽하게 무슨 내용인지 머리가 쭉쭉쭉 지나가셔야 됩니다. 됐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들으면서 따라 읽는 겁니다. 알았죠? 들으면서 따라 읽어요. 영어가 나가면 영어와 똑같은 속도로 제가 따라 읽으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억양, 그 사람이 말하는 스피드, 그 사람들의 여는 법칙들을 그냥 느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 통역을 하듯이 거의 동시에 따라 읽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몇 번 들었습니까? 벌써 3번을 들었죠?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영어 대본을 안 보면서 듣는 겁니다. 영어 대본을 안 보면서. 그러면 영어 대본을 안 보면서 들으면 이제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겠어요? 쭉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쭉 지나가면서 영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국말이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나오는데 이 듣기는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상황이 같아요. 상황이 같습니다. 이자 EBS가 그대로 100% 반영이 된다 그랬죠? 상황이 같습니다. 상황이 같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책방에 가요. 중고 책방에 갑니다. 중고 책방에 가서 내가 A라는 책을 2권 사고 B라는 책을 3권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3권을 사게 되니까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30% 할인을 받아서 내가 얼마를 냅니다. 이런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디테일이 다릅니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 뭐와 상황이 같고 뭐와 디테일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EBS 교재와 수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수능에 듣기가 100% 다 반영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럴 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같습니다. 책방에 가서 몇 권을 구입하고 몇 권을 할인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똑같거든요. 단 EBS 교재에서는 3권을 사게 되면 수능에서는 2권을 사고요. EBS 교재에서 20%를 할인받으면 수능에서는 30%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굉장히 익숙해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해하듯이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하시게 되면 디테일이 좀 달라져도 금방 적응을 하고 듣기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듣기 공부하는 방법까지 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험생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승부의 핵심은 이제 정신력입니다. 이제 며칠이 남았냐면 195일이 남았어요. 195일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시험을 앞두고 있고 9월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6월 시험에서 보통 고3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6월에 많이 준비가 안 돼서 6월은 그냥 대충 보고 9월에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친구인데 그러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6월 달에는요. 분명히 EBS 교재가 2권이 반영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그 2권의 교재를 다 끝내고 6월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가 지정한 시험 범위가 수륙특과 인수가 6월 달에 들어가요. 그러면 6월 달 걸 다 끝내고 그리고 6월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9월 달에 되면 어떻게 되죠? 4권이 다 들어가죠. 9월 달 4권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4권의 수업을 다 하고 9월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 전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은 6월까지의 모든 진도가 다 끝나고 9월은 9월 전까지 모든 진도가 다 끝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수능 때까지는 그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내가 뭐가 틀렸는가 또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메꿔 나가시는 과정이 약 한 50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될 게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부의 핵심은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195일 남았습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저는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동안 단어를 하나를 외웠어요. 단어 하나를 외우면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려 여러분들이 100개를 외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외울 때보다 100개를 외우게 되면 그전보다 많은 단어를 보게 되고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성적이 오를 만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어를 1개에서 100개를 외우는데 내공이 쌓입니다. 내공이 쌓이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적이 오른 데는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급해 하시면 그 조급함은 바로 공부의 적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말이에요. 작년 9월 달 끝나고 나니까 9월부터 수능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뭐 하냐면 EBS도 안 돼 있죠. 어법도 안 돼 있죠. 나름대로 구문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EBS도 안 되고 어법도 안 돼 있고 구문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휘장 즉 단어만 사가지고 주구장창 외우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수능하고 6월 9월은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기말고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리미리 준비하시지 않으면요. 올해 정말 승부가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비형 경제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어려워요. 그럼 제가요. 헬스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일씩 이제 헬스클럽에 가고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2시간 정도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당장 이게 식스팩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식스팩이 아직 안 생겨요. 근데 왜 안 생길까요? 그럼 전 당장 내일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안 생길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 식스팩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1등급이 안 나올까요? 1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공부를 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당장 내일 식스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더 심각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부를 하자마자 성적이 이렇게 오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식스팩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니까 지방이 걷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더 오히려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성적이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그게 나중에 바닥을 찍으면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을 버티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스팩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적이 올라면 오늘을 충실하게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성적이 오른다는 겁니다. 성적 공부를 하시면 성적은 반드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2014 영어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몇 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정 EBS 교재에서 많이 출제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보시면, 자, 화면을 잠깐 볼까요? 작년에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된 교재가 이제 수능 특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입시 관계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나온 330제와 수능 완성이 수능 직전까지 거의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은 이미 많이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또 저뿐만 아니라 330제와 수능 완성에서 많은 수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수능 특강에서만 18문제가, 그리고 가장 책도 얇았던 인터넷 수능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평가원의 의도가 분명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정 교재에 올인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 연계되는 4권의 교재를 모두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 지문, 양질의 지문, 추상적 지문만 출제가 됩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궁금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작년에 수능에 출제된 지문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난이도를 최상, 그리고 상, 그리고 중, 하라고 나누었을 때 보통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보는 그 지문의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시기에는 최상과 상에서 가장 많은 그 지문이 변형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4가지가 4분의 1씩 골고루 출제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문의 난이도 또는 중요도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요. EBS 교재는 전 지문을 반드시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EBS 교재만 공부해도 됩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질문하는 건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 3가지가 있는데 먼저 EBS 교재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등급을 결정하는 그 비연계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문 암기는 순수한 영어 실력 향상에 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구문을 분석하거나 단어를 외우기에는 EBS 교재가 터무니없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EBS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연계된 문제를 만났을 때 선택지 있잖아. 1, 2, 3, 4번. 그 해석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EBS만 공부해서 영어 실력이 불안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EBS 교재 지문이 약간 변형이 되거든요. 작년에 18문제에서 이제 14문제 정도는 똑같이 나오고요. 4문제가 변형됐는데 그렇게 변형됐을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고 또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EBS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네 번째 질문은요. EBS 교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냥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EBS 교재를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EBS 교재는요. 지금 70%가 정부가 지정한 시험 범위입니다. 아니 정부가 지정한 시험 범위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겠다라는 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EBS 교재를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 봤던 지문들이 수능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감도 상승하게 되고 거기서도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EBS 교재는요. 이제 교과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EBS 교재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어두운 얘기도 했고요. 또 대비법도 했는데 짧은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고자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잘 보셨길 바라고요. 올해 굉장히 쉽지 않겠지만 이 수능 입시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이 TBS 또는 저를 찾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